아줌마, 배가 이상해요. 암자에서 만난 소년이 만삭의 며느리를 보고 한 말. 며느리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났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병원 기록을 보고 충격받고 오열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문자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군산에서 조선소 사무실을 30년 넘게 운영했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해외 출장이 잦은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 제 유일한 낙은 며느리 서연이와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서연이가 임신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네 슈퍼 사장님한테도 자랑하고 교회 권사님들한테도 말했죠. 아기 이불 세트도 미리 샀습니다. 연두색으로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병원 행정팀에서 일하는데 아침마다 임산부 전용 주차증을 차에 걸고 출근해요. 저도 그 주차증을 보고 안심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집에서 배를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헐렁한 원피스만 입고 제가 배를 만져보려고 하면 슬쩍 몸을 돌렸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태동은 어때? 많이 차니?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가끔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끔씩이요. 8개월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차야 정상 아닌가요? 저도 옛날에 아들 가졌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아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정기 검진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 방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습니다. 믿어야죠. 며느리를 믿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번 주말에 암자 한번 다녀올까? 바닷가 쪽에 작은 암자가 있는데 태교에도 좋다더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머님.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큰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요. 토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군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암자는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수행처였어요. 관광객들이 찾는 곳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만 가끔 올라오는 조용한 곳이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오르는데 며느리가 자꾸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천천히 가자. 네,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 손은 난간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암자에 도착하니 스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1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어요. 이 아이는 혜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민이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며느리 쪽을 유심히 봤어요.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법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저는 손주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혜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며느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줌마, 배가 왜 그래요?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며느리를 봤어요. 서연아, 괜찮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잠깐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봤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요.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든 저는 알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그 병원이요. 원무과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요, 혹시 환자 기록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보호자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며느리 뒤를 캐는 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 문이 열린 걸 봤어요. 서연이는 병원에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임산부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쳤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최근 7개월 동안의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작년 5월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서랍이 보였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죠.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는 작년 5월 23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날 속였다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말하지 못한 이유를요. 제가 손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요. 제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를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차를 타고 군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진단서를 발견한 뒤로 이틀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도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 때도 저녁 설거지할 때도 우리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둘이 조용한 곳에 가면 대화가 될 것 같다고요. 암자까지 가는 길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어머님, 저기 갈매기 보이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다시 창밖을 봤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침묵이 너무 답답했어요. 암자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는데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서연아, 천천히 올라가자. 네,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고 나니 작은 법당과 요사체가 보였어요. 암자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단청도 없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스님 한 분이 나와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스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희는 합장을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스님 뒤에서 한 아이가 나왔어요. 11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혜민이에요.
요즘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스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혜민이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민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했어요. 법당에서 잠시 기도하고 가세요. 차도 준비해 드릴게요. 스님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어요. 촛불만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방석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제발 며느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손주는 없어도 괜찮으니까 며느리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옆에서 며느리가 움직이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는 그냥 두 손만 모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기도도 못하는 걸까? 한참 후 우리는 법당을 나왔습니다. 스님께서 요사채 마루에 차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앉으세요. 국화차입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받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죠? 스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때 혜민이가 우리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이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어요. 혜민아, 그렇게 쳐다보면 실례야.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혜민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어요. 아줌마, 아기 언제 태어나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차를 놓쳤습니다. 컵이 마루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어요. 서연아, 괜찮니? 저는 얼른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실수를. 아니야, 괜찮아. 혜민이는 여전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이상해요. 아이가 또 말했어요. 혜민아, 그만. 스님이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정직하게 진실을 보거든요. 며느리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요사채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혜민이를 봤습니다. 혜민아, 너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냥요. 배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제 친구 엄마는 배가 엄청 컸는데 저 아줌마는 별로 안 커 보여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8개월이면 배가 훨씬 더 나와야 정상이었죠. 혜민아, 사람마다 다 달라. 스님이 아이를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함부로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스님. 혜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임신이 아니라는 걸요. 아니, 어쩌면 임신이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진단서에 적혀 있던 그대로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물로 씻은 건지 눈가가 촉촉했어요. 어머님, 우리 이만 내려갈까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암자를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자꾸 실수를.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며느리 옆모습을 힐끔힐끔 봤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말하지 못한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걸요.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걸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둘째를 유산했을 때요. 그때 저도 아무한테 말하지 못했었죠. 시어머니가 무서워서요. 혼자 병원 갔다가 혼자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어요. 남편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았죠. 그러다 결국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식도 제대로 못 지키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그 아픔을 며느리한테 주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니?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아. 내가 뭘 물어보는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하기를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서로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데,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그 병원이요. 원무과가 아니라 기록 보관실로 갔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제 교회 권사님 조카였거든요. 권사님 소개로 왔어요. 아, 그러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환자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아니면 어려운데요. 며느리 거예요. 제가 보호자고요. 저는 며느리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언제 기록이요? 작년 5월 23일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찾으셨네요. 그런데 이건 산부인과 기록인데. 알아요. 보여주세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손상, 임신 14주 태아 심박 소실, 임신 유지 불가 판정.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그래서 아이를 잃었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아들이 해외 출장 중이었을 때였으니 며느리는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한 거였죠.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겨우 대답하고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사고당하고 아이 잃고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거짓말까지 해야 했던 거잖아요. 저 때문에요. 손주 타령만 하던 저 때문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며느리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불빛만 바라봤어요.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며느리 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똑똑. 서연아, 나야. 안에서 잠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아. 네,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아. 내가 뭘 물어보는지. 며느리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갔었어.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기록 보관실에서 내 진료 기록 확인했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앉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며느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작년 5월 23일. 교통사고. 임신 14주 태아 심박 소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셨는데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사고 났을 때 혼자였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어요. 왜? 다들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30년 전에요. 서연아. 네, 어머님. 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아이를 잃은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며느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울었어요. 저는 며느리 옆으로 가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앉아 며느리 등을 계속 두드려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겨우 울음을 멈췄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내가 해야지. 예.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손주 타령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그랬어. 그래서 넌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은 거잖아.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야 했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신한 척하는 게 쉬웠니? 아니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에 복대를 둘러야 했어요. 병원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임산부 주차증도 진짜로 만들었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어머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며느리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시고 아기 이불도 사시고 그걸 보면서 제가 차마 말을 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죠? 뭐가?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지. 예.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아이를 잃었다고. 사고 때문에. 하지만 어머님이 창피하시잖아요.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이건 숨길 일이 아니야.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 너도 나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그만 사과해. 이제 됐어. 저는 일어서려다가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나도 옛날에 아이를 잃은 적 있어. 며느리가 크게 눈을 떴어요. 예.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둘째였어. 내 남편 밑으로 동생이 생기는 거였지.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유산했어. 임신 5개월쯤에. 어머님,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도 제대로 못 지키냐고 했어.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난 다짐했어.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어머님, 근데 나도 똑같더라. 며느리한테 손주 타령만 하고 부담 주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그랬어. 그래서 넌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고생한 거잖아. 저는 며느리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서로 숨기고 괴로워하지 말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에서 한참을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고 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병원에서 혼자 진단받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복대를 매일 두를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잡아주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저는 며느리 방을 나왔어요. 서연아, 이제 자자. 내일 이야기 더 하자. 네,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7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며느리보다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뭘 해야 하지? 일단 동네 사람들한테 사실을 말해야겠죠. 그리고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 병원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상담이든 뭐든 받을 수 있게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며느리는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휴가 내려고 하는데요. 왜? 아픈 데 있어? 아니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쉬어.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 네. 며느리가 밥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놨어요. 어머님, 저 사실 며칠 전부터 사표 쓸까 생각했어요. 왜? 매일 임산부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행정팀이 산부인과 바로 옆이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럼 그만둬. 예. 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무리할 필요 없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돈도 벌어야 하고, 돈은 걱정 마. 당분간은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너 건강이 먼저야. 일은 나중에 다시 찾으면 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일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여보세요, 권사님. 어머,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권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작년에 아이를 잃었어요. 전화 너머로 권사님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게 무슨 교통사고로요. 작년 5월에. 어머, 그럼 지금은 임신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권사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며느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며느리분도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전화를 끊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겠죠. 며느리와 함께요. 오후에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복대 다 버렸어요. 그래. 네. 그리고 임산부 주차증도 떼고 왔어요. 며느리 얼굴이 한결 편해 보였어요. 이제 좀 숨 쉴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7개월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치유의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아직 더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곧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걸요. 며느리가 병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인사과에 갔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과장님이 며느리 손을 꼭 잡아줬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며느리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어머님,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좀 쉬면서 마음 추스르자. 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상담 받고 싶어요. 상담? 네. 심리 상담이요. 계속 악몽을 꿔서요.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고 났던 날 꿈이요.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꿔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그래, 받자. 당장 알아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군산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어요. 리뷰도 읽어보고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예약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교통사고 후유증이요. 트라우마 상담이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아요. 예약을 마치고 며느리한테 알려줬어요. 서연아,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자.
네, 어머님. 함께 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같이 갈게.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며느리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게 보였어요. 새벽에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며느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죠. 서연아, 괜찮아. 꿈이야. 어머님,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떨었습니다. 또 그 꿈이니? 네. 차가 미끄러지는 꿈이요. 그리고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며느리 등을 계속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곧 나아질 거야. 상담 받으면 좋아질 거야. 네, 어머님.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상처가 너무 깊은 건 아닐까? 월요일 오후 저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어머, 집사님. 돌아보니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조금씩요. 권사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집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치유기도 잘하시거든요. 치유기도요? 네. 며느리 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권사님. 저희는 병원 상담 받기로 했어요. 병원도 좋지만 기도도 중요하잖아요. 권사님이 끈질기게 말했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참 쉽게 말하는구나.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하지만 며느리한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치료였어요. 화요일 오후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저 떨려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상담실에 들어가니 젊은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많이 다치셨나요? 배를 많이 다쳤어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으셨군요. 네.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 계속 악몽을 꿔요. 사고 나던 날 꿈을요. 얼마나 자주 꾸시나요? 거의 매일이요. 그리고 임산부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선생님은 며느리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사고 후 어떻게 지냈는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는지, 왜 임신한 척 했는지, 며느리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입니다. 꾸준히 상담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보호자분이 잘 지지해 주시니까 회복이 빠를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병원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상담 받으니까 좀 후련해요. 그래, 다행이다.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니까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시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응, 시어머님이 같이 가주셔. 많이 좋아지고 있어. 며느리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응, 걱정 마. 나 괜찮아. 어머님이 잘 챙겨주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믿어주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그 다음 주 화요일도 저희는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복대 버린 거 아시죠? 응, 알지. 사실 하나 더 남겨뒀어요. 왜? 버릴 용기가 없어서요. 그게 마지막 남은 거라서요. 며느리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작은 복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버리려고요. 어머님과 함께요. 그래, 같이 버리자. 저희는 복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 쓰레기통 앞에 섰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복대를 바라봤습니다. 잘 가, 지우야. 며느리가 복대를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괜찮을 거야.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7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네. 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소리인지 몰라요. 며느리가 행복하게 노래하는 소리요.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다시 일 찾아보려고요. 벌써? 좀 더 쉬어도 되는데. 아니요. 이제 준비됐어요. 물론 병원은 안 갈 거예요. 그럼 어디? 복지관이나 상담센터 같은데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복대를 버렸다. 7개월 동안 매일 둘렀던 그 복대를. 며느리는 울면서도 웃었다. 나도 울면서 웃었다.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며느리도 나도. 일기를 다 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며느리도 우리 가족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 그렇게 믿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여전히 더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걸요. 복대를 버렸어도 여전히 매일 밤 사고 현장을 떠올린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 모든 게 다시 무너질 거라는 걸요. 이틀 후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방에서 쉬고 있었죠. 11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며느리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서연아.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저는 며느리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아,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 며느리가 쓰러졌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어요. 곧 갈게요. 환자분 옆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손목에 뭔가 보였어요. 빨간 자국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이 아이가. 저는 며느리 손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칼로 그은 자국이었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여러 개였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제발. 저는 며느리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며느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네, 시어머니예요. 같이 타세요. 저는 구급차에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제발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한 분이 나왔어요. 보호자 계신가요? 네, 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신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해 흔적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여러 번 자해를 했다니.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지금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잠시 후에 병실로 옮길 거예요. 30분 후 저는 며느리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왜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 꾸고 낮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나고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상담받아도 소용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해도 그 기억이 안 지워져요. 서연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럼 편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머님,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저는 며느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잃을 뻔했구나. 정말 잃을 뻔했구나.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오늘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님. 상담은 잘 받았어? 네.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천천히 가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네, 선생님. 저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어요. 환자분 상태가 걱정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해 충동이 여전히 강한 편이고 우울증도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2주일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도 심리적으로 힘드실 텐데요. 의사가 저를 봤어요. 가족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요? 네. 환자분 회복에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공책이 보였습니다.
저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일기장이었어요. 펼쳐도 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작년 5월 24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고 다음 날이었죠. 아이를 잃었다. 어제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 아기가 죽었다고. 내 뱃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6월 15일. 시어머님이 손주 이야기를 또 하셨다. 언제 태어나냐고. 이름은 뭐로 지을 거냐고. 나는 대답을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가 없다고. 죽었다고. 저는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 것 같았어요. 7월 3일. 오늘 복대를 샀다. 임신한 척하기로 했다.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시어머님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저는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8월 20일. 매일 거짓말한다. 병원 사람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시어머님한테도. 나는 점점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인다. 9월 12일. 오늘 꿈에 아기가 나왔다. 작은 손으로 나를 불렀다. 엄마라고. 일어나서 한참을 울었다. 시어머님이 들으실까봐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다.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왜요?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손주 이야기만 하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내 일기 봤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요? 미안해. 허락도 안 받고. 하지만 알아야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서연아, 이제 그만 괴로워하자.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요. 오후에 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족 상담이었어요. 보호자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죄책감이요. 제가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손주를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거짓말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사고도 있었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도 있고, 저는 상담사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잘못만은 아닐까? 보호자분, 지금 중요한 건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예요. 며느리분을 어떻게 지지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말도 좀 더 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저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잘 됐다. 네. 선생님이 집에서 계속 상담받으면서 지내래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불안하기도 했어요.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다음 날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집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들어가자. 네, 어머님.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서연아, 밥 먹자. 네, 어머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놨어요. 서연아, 왜? 입맛 없어? 아니요. 그냥.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오니까 다시 생각나요. 그때 일들이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자. 네, 어머님.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며느리 방 불이 켜졌어요. 저는 일어나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잠 안 와? 네, 어머님. 계속 꿈을 꿔요. 또 그 꿈이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이야기해봐. 그 꿈 말이야.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차가 미끄러져요. 빗길에서요. 핸들을 돌리는데 소용없어요. 응. 그리고 쾅 하고 뭔가에 부딪혀요.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울어요. 엄마라고 불러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를 구하지 못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빗길에 운전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야.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저는 안아주고 날이 밝았을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어디? 사고 났던 곳이요. 그 해안도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한테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 오후 우리는 차를 타고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군산 외곽의 그 길이었어요.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기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한 곳을 가리켰어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도로 옆 난간이 부서진 곳이 있었어요. 아직 수리가 안 됐나 봐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며느리는 난간 앞에 섰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였어요. 절벽 아래로 파도가 치고 있었죠. 여기서 차가 미끄러졌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간에 부딪혔고요. 그때 배를 심하게 다쳤어요. 저는 며느리 옆에 섰어요. 서연아. 괜찮아요, 어머님. 말해야 해요. 제대로 보내주려면요. 며느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바람이 며느리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엄마는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만나고 싶었어.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내줄게.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만 세차게 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응, 가자. 우리는 차로 돌아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폭우가 됐습니다.
어머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괜찮아. 천천히 갈게.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와이퍼를 최대로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차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래야겠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차 문을 열었어요. 서연아, 뭐해? 어머님, 저기요. 며느리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봤어요. 아까 그 절벽 쪽이었습니다. 난간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저 사람 위험해요. 비 이렇게 오는데.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아, 위험해. 저도 급히 내렸어요. 비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람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여자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위험해요. 거기서 내려와요. 며느리가 다가갔어요. 저리 가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안 돼요. 위험해요. 며느리가 여자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여자가 난간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 며느리가 여자를 붙잡았어요. 저도 달려가 함께 붙잡았습니다. 놔줘요. 놔주라고요.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며느리가 여자를 꼭 잡았어요. 우리는 셋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어요. 여자는 며느리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여자를 안았어요. 저도 알아요. 그 마음요. 죽고 싶은 마음요. 여자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도요. 며느리가 여자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살아야 해요. 우리 살아야 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누군가를 구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구하듯이요. 우리는 그 여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일단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겠다. 저는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어요. 여자는 뒷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며느리가 여자 손을 잡아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여자를 진찰했어요. 신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결됐어요. 우리는 여자가 상담받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도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괜찮아요. 너 무리한 거 아니야? 몸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구했어요. 처음으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구한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나 상담이 끝났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가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네. 선생님이 입원 치료를 권하셔서요. 받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며느리가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우리 함께 나아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녹초가 됐어요. 서연아, 씻고 자자. 네, 어머님. 며느리가 먼저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오늘 일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그 여자를 구했어요. 자신도 힘든데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욕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 씻으세요. 응, 그래.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에 닿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여자도 며느리도.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왜 앉아?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뭔데? 저 오늘 깨달았어요. 뭘?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오늘 그 여자분을 봤을 때요. 제 모습 같았어요. 며칠 전에 저요. 응. 그래서 제가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되면 안 된다고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요. 그게 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님, 저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유산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좋아.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아침 준비해? 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 표정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네. 잘 잤어요. 악몽도 안 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회복되는구나. 아침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상담사 자격증 알아보려고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대학원을 가거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찾아봤어요. 1년 과정이 있대요. 그럼 그거 하자. 네. 다음 달에 신청받는데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심한 걸까요? 그날 오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귀국해요. 정말? 벌써? 네.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아들 목소리가 밝았어요. 서연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응, 좋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빨리 보고 싶네요.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남편 다음 주에 온대.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 벌써요? 응, 프로젝트 끝났대.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만날 준비가 됐을까? 그날 밤 며느리가 또 악몽을 꿨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며느리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어머님,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또 그 꿈 꿨어요. 남편이 저한테 화내는 꿈이요. 남편이? 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화내요. 이혼하자고 해요. 며느리가 떨었어요. 아니야. 남편은 그런 애 아니야.
하지만 무서워요. 만나는 게 무서워요. 저는 며느리를 안고 한참을 토닥여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 상태가 다시 안 좋아졌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없어졌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요, 어머님. 조금이라도 먹어. 며느리는 억지로 몇 숟가락 먹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며칠 후 아들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았어요. 며느리 상태가 안 좋아서요. 저녁 때쯤 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서연이는요? 방에 있어. 아들이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조금 후 아들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왜 저렇게 말랐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연이가 작년에 아이를 잃었어. 예.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작년 5월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출장 중이었잖아. 서연이가 혼자 사고 당했어. 저는 아들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유산한 것, 거짓 임신한 것, 자해한 것, 입원한 것.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서연이가 말 안 했으니까. 전화할 때도 아무 말 없었는데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옆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있었으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가 아내를 지켜줘야 했잖아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서연이한테 잘해줘. 네, 엄마.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지만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미안해.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옆에 없어서 혼자 힘들게 해서.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어요.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미안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하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나 앞으로 국내 발령 신청할게. 예. 더 이상 해외 안 나가. 내 옆에 있을게. 하지만 당신 커리어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더 중요해.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도 같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 됐구나.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아, 아침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달려가 며느리를 흔들었어요. 며느리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어머님. 며느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저는 침대 옆 테이블을 봤어요. 빈 약병이 있었습니다. 수면제였어요. 안 돼.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약을 많이 먹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어요. 아들도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어요. 깨어나. 제발 깨어나.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0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며느리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분들 같이 타세요. 저와 아들은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아들은 며느리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버텨. 제발 버텨.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제발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며느리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위 세척을 해야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벽에 기대서서 주저앉았어요. 엄마,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제가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어요. 내 잘못 아니야. 아무도 잘못 없어. 하지만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손주 타령만 안 했어도, 제가 며느리 마음을 좀 더 헤아렸더라면.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정신과 치료가 시급합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응급 입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면회도 제한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30분씩만 가능했어요. 아들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서연이 옆에 있어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해. 우리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어도요. 그냥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면회 날이었어요. 우리는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산발이었고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서연아. 아들이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으려 했어요. 며느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서연아. 가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에서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저를 거부해요. 괜찮아. 아직 힘든 거야. 언제쯤 나아질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언제쯤 나아질까요? 이 끔찍한 터널이 언제쯤 끝날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폐쇄병동에 있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우리를 거부했어요. 가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엄마, 서연이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은 힘든 거야.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3주째 되는 날 담당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상담 좀 하시죠. 우리는 의사 상담실로 갔어요. 환자분 상태가 걱정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분이요. 의사가 아들을 봤어요. 환자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남편의 거부예요.
제가요? 네.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큽니다. 남편이 자신을 원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보여주세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면회 시간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나 들어줘.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 아들을 봤어요. 예, 휴직 아니야. 사표 냈어. 왜요? 당신 그 회사 좋아했잖아요. 너보다 중요한 건 없어.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나 앞으로 내 옆에만 있을 거야. 어디도 안 가.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어요. 며느리는 아들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감정을 드러냈어요.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면회 시간에 우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좀 더 했어요. 어머님, 오늘 상담 받았어요. 그래, 어땠어? 선생님이 제 잘못이 아니래요.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 내 잘못 아니야. 조금씩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자. 네, 어머님. 한 달이 지났을 때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에서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아들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계속 외래 상담은 받으셔야 해요. 그럼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멈췄어요.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다 그대로네요. 응.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며느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셋이 밥 먹는 거.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러게. 앞으로 자주 먹자.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지우 추모식이요. 제대로 된 걸로요. 저와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우리 셋이서 조촐하게요. 지우한테 제대로 작별 인사하고 싶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저도 좋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암자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갔던 그곳이었어요. 스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오셨군요.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 사진을 놓았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지우야.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늦었어. 이제야 제대로 보내주러 왔어.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보내줄게.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아들이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아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너를 보지도 못했어.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갔어요. 지우야, 할머니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손주를 원했어. 그래서 내 엄마를 힘들게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스님께서 독경을 해주셨어요. 잔잔한 목소리가 법당을 채웠습니다. 독경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이제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우를요. 응.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암자를 내려오는 길에 혜민이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혜민이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혜민이구나. 며느리가 반가워했어요. 아줌마 많이 좋아 보여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가 혜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혜민아, 너도 잘 지내? 네. 이제 학교 다녀요. 잘 됐다. 혜민이가 며느리를 올려다봤어요. 아줌마, 그때 말해서 미안해요. 무슨 말? 배 이상하다고요. 며느리가 웃으며 혜민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맞았어. 정말로 이상했거든. 하지만 너 덕분에 어머님이 알게 됐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아졌고 며느리가 혜민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혜민아. 혜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내일부터 상담사 공부 시작하려고요. 정말? 네. 미루지 않으려고요. 좋아. 응원할게. 아들도 뒤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응원해. 넌 좋은 상담사가 될 거야. 고마워요. 당신도 어머님도. 며느리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며느리도 악몽 없이 잘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새 직장이었습니다. 국내 회사로 옮겼거든요. 서연아,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이 며느리한테 키스했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저도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디가? 도서관이요. 공부하러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밝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봄을 노래하듯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며느리는 상담사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지역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산을 겪은 여성들을 돕는 상담사였죠. 어머님, 오늘 상담 3건 했어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면 다들 위로받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구나. 저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도 새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국내 중소기업이었지만 매일 집에 올 수 있었죠. 여보, 오늘 프로젝트 성공했어. 정말? 축하해. 며느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말해봐.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네.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며느리가 괜찮을까? 다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정말? 네. 물론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담 선생님과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준비됐대요. 그래. 네.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도 남편도 옆에 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함께 할게. 그날 저녁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아들은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아, 무리하지 마. 응, 알아. 뭐든지 힘들면 바로 말해. 그럴게. 며느리가 아들을 안았어요. 고마워. 걱정해줘서.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을까? 며느리가 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느리는 생각보다 씩씩했습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어머님, 오늘 초음파 봤어요. 그래. 어땠어? 건강하대요. 심장 소리도 잘 들렸어요. 며느리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입덧도 심했지만 잘 견뎠어요. 어머님, 토할 것 같아요. 화장실 가자. 저는 며느리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토하고 나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행복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며느리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무서워요. 왜? 무슨 일 있어? 지난번에도 석 달쯤에 사고가 났거든요. 며느리가 떨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번은 다를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가 다 조심할 거야. 아들도 더 신경 썼어요.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여보, 내가 운전할게. 응, 고마워.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 차를 몰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석 달을 넘겼습니다. 4개월, 5개월.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어머님, 태동이 느껴져요. 며느리가 제 손을 배에 갖다 댔습니다. 정말로 뭔가 움직였어요. 어머, 정말 차네. 그죠? 신기해요. 며느리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겠구나. 6개월이 됐을 때 성별을 알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어머님, 딸이래요. 그래, 좋겠다. 이름 뭐로 지을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정해. 저는 지원이가 좋아요.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우 언니가 보내준 선물 같아서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7개월, 8개월.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며느리는 복지센터 일을 잠시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 출산 휴가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푹 쉬어. 네. 집에서 아기 맞을 준비할게요.
며느리와 저는 함께 아기 방을 꾸몄습니다. 어머님, 이 이불 어때요? 예쁘다. 저거로 하자. 우리는 연두색 이불을 샀어요. 2년 전에 제가 샀던 그 색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제 표정을 봤어요. 응,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저도요. 그때 이 이불 보고 정말 괴로웠거든요. 며느리가 이불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나도 그래.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9개월이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가 다 함께 있잖아.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며느리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병원 가자.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아들이 운전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응.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들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엄마, 서연이 괜찮겠죠? 그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제발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정말요? 아들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나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원이에요. 며느리가 아기를 보여줬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 예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보내준 선물 같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아. 아들도 아기를 안았습니다. 지원아, 아빠야. 반가워.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와 함께요. 며느리가 아기를 재우고 나왔어요. 어머님,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응?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처음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솔직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엄마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나도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기 방에서 지원이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볼게요.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아니야. 내가 볼게. 저는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지원이가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지원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원아, 할머니야. 아기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예쁘게 자라렴. 건강하게. 저는 아기를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온 봄이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모두요. 그렇게 믿으며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어머님,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며느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잘 견뎌냈죠? 그래. 정말 잘 견뎌냈어.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아기도 우리를 보며 방긋 웃는 것 같았어요. 봄 햇살이 우리 셋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